네, 안녕하세요.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세 번째 렉처 프로그램 대중미디어 가이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송주연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라고 하고요. 이번 시간은 도피 끝에서 만난 생존 또는 실험 예능, 비보그룹의 미디어스케이프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해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요즘에는 방송에서 여성 예능인들의 활약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개그우먼 송은이를 중심으로 설립된 비보그룹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보그룹은 여성 예능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면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떠밀리듯 만들어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이 아시는 팟캐스트 송은이와 김숙의 비밀보장,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 밥블레스 유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면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또 여기에 셀럽파이브나 둘째 이모 김다비 같은 음원까지 내면서 콘텐츠 제작 기업이자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의 도피가 찾아낸 예능들을 만들어낸 콘텐츠의 비보의 행보를 중심에 두고, 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위기와 기회의 공간이 되는지 좀 색다른 예능 프로그램의 다양한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풍부한 내용을 들려주실 분으로 한신대학교 독일어 문화학과 교수님이자 프로젝트 38의 페미니스트 연구 및 활동가이시기도 한 심혜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심혜경 교수님은 현재 한국 영어와 역사를 연구하시면서 미디어 플랫폼을 둘러싼 일들에 대해 젠더각을 세우고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먼저 오늘 강연을 해주시고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편하게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렉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심혜경입니다. 네, 저한테 이렇게 재미있는 기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디어 시티 비엔날레 주제가 굉장히 하루하루 하루하루 도피한다. 그 다음에 도피주의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올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또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라고 이제 오퍼를 주셨을 때, 이게 어떻게 뭐랄까, 도피나 탈주와 관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뭐랄까 이 여성 예능인에 대한 그런 글을 한 2편 정도 쓴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2016년에 김숙이 갑자기 김숙이라고 하는 예능인이 막 그 미디어에 빵 뜨면서 그걸 제가 현상이다라고 이제 짚으면서 했었던 글이 그래도 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주목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나서 한 2년쯤 있다가 또 이제 이영자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친구들에게는 새롭게 발견된 어떤 레트로 셀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영자에 대해서 또 글을 이렇게 한번 엮어서 쓴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부터 약간 뭐랄까 개그맨과 그다음에 이 개그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여성이라고 하는 것과 이 미디어의 상관관계가 어떤 게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꼭 연구자로서 꼭 이렇게 그 2명의 여성 예능인 집중을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저도 시청자이자 그다음에 아주 늘 뭐랄까 하루의 피로, 그다음에 주말의 피로를 약간 친구처럼 그들과 함께 미디어를 통해서 함께 보는 그런 시청자이자 팬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뭐랄까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특히 이제 송은이와 김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업자 관계, 동업자가 아니라 친구이자 여성 연대이자 그 둘의 행보가 어떻게 보면 지난 한 7, 8년 동안 한국의 어떤 그 방송계, 특히 엔터테인먼트, 특히 연예
라고 하는 여성 예능인의 어떤 그 불평등한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하는데 일조했다.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앞서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떠밀리듯이 도피해서 찾아갔던 플랫폼 팟캐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최근에는 그 운동장을 좀 평평히 하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예능의 쾌락들을 발견해내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저도 땡땡이 입장에서 네, 오늘 땡땡이들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비밀 보장을 좋아하는 땡땡이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봤고, 그걸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고 정리해드리는 네, 그런 시간 네,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미지겠지만 PPT를 좀 중심으로 네, 그림을 봐가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 같이 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제목은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요는 김숙과 송은이가 할 일이 없어서 결국에는 내몰린 팟캐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생존하려고 애를 썼고 결국엔 다양한 실험들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네, 제목에다 쓴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사업자를 내게 됐고, 그 사업자를 낸 그 미디어 그룹, 비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장을 해나가고 다양한 실험을 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어렵거나 뭐 심각한 얘기는 아니고요. 한국 예능판이 변하고 있는 아주 급속하게 변해온 지난 한 6, 7년간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하고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네, 그런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뭐 여러분들도 저도 뭐 최근에 거의 TV를 틀면 김숙과 송은이가 등장을 하는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많이 보죠. 뭐 둘이 같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지만 이제 둘이 각각 둘은 사실 소속사도 다르거든요. 이제 각각 따로 굉장히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지난 몇 년간 뭐 거의 뭐 프라임 타임에 뭐 주말 그다음에 뭐 주중 할 거 없이 좀 이름난 프로그램들 중에서 꽤 많이 송은이와 김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주요 진행자로 그다음에 굉장히 핵심적인 패널로 뭐 활동을 하고 있죠. 제가 뭐 굳이 뭐 줄줄이 언급하지 않아도 뭐 우리 모두 다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활약에 힘입어가지고 뭐 김숙은 뭐 이영자에 이어서 KBS 연예대상을 탔기도 했고, 그다음에 송은이 역시 뭐 백상 등등 뭐 둘 다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이제 수상을 많이 하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CEO이자 그다음에 또 개그우먼, 코미디언으로 지금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개그우먼이 회사를 차렸다라고 하는 얘기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이제 대표는 네, 송은이가 대표고요. 네, 김숙은 네, 그 회사의 네, 이사를 맡고 있는 네, 실정이죠. 그 회사가 네, 바로 네, 비보 그룹이라고 네, 합니다. 제가 제목에는 미디어 콘텐츠의 비보라고 하는 것만 이제 적어 드렸지만 사실은 지금은 그냥 골방에서 되게 사부작 팟캐스트 하나 하던 그런 회사가 그것도 뭐 친구의 어떤 친구 사무실 이렇게 한 켠에 그 마이크 하나 사고 저희 아이맥 하나 사고 해가지고 시작했던 그 회사가 지금은 한 7년 정도, 6년, 7년 정도 돼가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계열사가 3개가 돼버린 중심적인 일단 회사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콘텐츠랩 비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와 함께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이제 네, 미디어랩 시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5명의 아티스트를 거느리고 있고, 네, 대표이사 송은이를 비롯하여 뭐 신봉선, 안영미, 네, 그다음에 네, 신봉선, 안영미,
네, 뭐 기억이 안 나네요. 등등 해서 5명을 거느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또 셀럽5 활동을 했던 친구들을 모두 다 미디어랩 시설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음반, 공연까지도 이제 기획을 하는 회사를 마련을 하게 되면서 이제 비보 웨이브라고 하는 이제 음악 콘텐츠 음원 제작을 하고 앨범을 제작하는 그런 회사까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열사 3개의 미디어 그룹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3개를 묶어서 비보 그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뭐 이렇게 매출 검색, 그다음에 뭐 사람인 이런 데 나오는 기업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연매출이 지금 뭐 49억? 47억, 8억?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업력이 벌써 7년 정도 된 중소 콘텐츠 기업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이 송은이와 김숙이 차려낸 회사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굉장히 규모가 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직원은 지금 제가 작년 기준으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14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중견 중소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비보 그룹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단연 이 중에서 중심이 되는 건 이제 콘텐츠의 비보라고 할 수 있죠.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외주 제작사로서 이제 비보가 굉장히 중심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중심이 되어 온 프로는 역시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팟캐스트에서 6년, 7년째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매주 수요일 1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저도 바로바로 다운받아서 듣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이후에도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좀 알고 있는 게 김생민의 영수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 위에도 19개 정도의 다양한 웹 예능,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그다음에 또 팟캐스트 등등 해가지고 한 19개 정도가 만들어졌었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런 예능들 살짝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생민의 영수증은 사실은 팟캐스트로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팟캐스트로 따로 독립을 하게 된 것도 이제 비밀보장의 한 코너로 있다가 그게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로 따로 독립을 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또 너무 호응이 좋아서 KBS에서 이게 단막하는 한 15분짜리로 막간에 편성이 되었다가 나중에 조금 더 길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김생민의 미투가 생겨나면서 좀 이렇게 잠깐 접었다가 최근에 다시 KBS 조이를 통해 가지고 국민영수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만들어졌죠. 거의 정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개념 경제 오락 프로그램 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프로그램 이어서 사람들 주목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일단 대표적으로는 그런 게 있고, 또 아예 밥블레스 유라고 해가지고 올리브 TV랑 같이 기획을 해서 케이블 채널에 런칭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거는 영화보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영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들은 영화를 굉장히 진지하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프로그램들, 지금 방구석 일렬이라든지 EBS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었고, 그거 아니면 또 약간 출발 비디오 여행처럼, 그러니까는 개봉하려고 하는 영화나 개봉이 끝난 영화들을 좀 이렇게 소개해주는 프로그램들, 영화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일단 영화 보장 같은 경우는 영화에 대한 얘기보다는 영화를 소재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재밌는 오락을 이제 펼쳐 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이제 그게 사실은 또 팟캐스트로 굉장히 또 그래도 이제 또 팟캐스트로 굉장히 본격적으로 얘기가
게 시네마운틴이라고 하는 지금 한 1년 정도 했던 팟캐스트 프로그램이죠. 장강준 감독과 이제 송은이가 영화 얘기를 하는데 산으로 영화 뭐 얘기하다가 이야기가 산으로 간다. 그래서 시네마운틴이라고 하는 장명을 하고 그걸 도와주는 세르파다라고 하면서 이제 송은이와 장강준이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팟캐스트 내에서는 꽤 인기. 그 1년 동안 굉장히 상위를 달리던 굉장히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 영화 오락 프로그램으로 했죠. 네, 지금은 잠깐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 김숙이 하는 유튜브도 네, 지금 이 비보 그룹에서 비보 콘텐츠 미디어랩 비보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 뭐 나는 급스타다 그다음에 뭐 쇼핑왕 누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거 지금은 안 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판벌려라고 하는 시리즈를 이제 만들었다가 그 판을 버리다가 이제 셀럽5가 탄생하게 된 거거든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간다 가다 본간다 그다음에 선한 영향력이라고 해서 신봉선이랑 안영미가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 네,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큐라고 해서 다큐멘터리를 소개해주는 이기찬하고 신봉선이 했던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 다음에 펜츠 CEO 로그 뭐 그 다음에 둘이서 레벨업이라고 해서 이성미 네, 개그우먼과 정경미 영화 배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신문물을 배워보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도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뭐 기발한 프로덕션 지구력 뭐 키우기 연구소 등등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하고 굉장히 히트를 친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하면서 뭐 유튜브, 웹예능 그 다음에 뭐 팟캐스트 하면서 다양하게 또 진행해 보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벌써 이 콘텐츠를 비보에서는 19개나 네, 있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그램들이 네, 예, 이런 것들이에요. 네,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콘텐츠 19개 정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텐츠에서 이제 이 셀럽5 같은 새로운 어떤 걸그룹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이제 신봉선, 김신영, 안영미, 그다음에 유재한, 송은이 이렇게 아티스트들을 새롭게 영입하게 돼요. 이제 그녀들이 활동하다가 기존의 어떤 매니지먼트와는 좀 다르게 송은이가 있는 어떤 그런 콘텐츠 미디어 그룹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훨씬 더 잘 펼쳐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매니지먼트 회사까지도 이제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셀럽하이드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송은이와 김숙도 같이 이제 WV라고 하는 그런 두 명의 어떤 듀오를 만들어서 또 음원을 내기도 했거든요. 3도와 7도라고 하는 음원을 내기도 해서 비밀 보장을 사랑하는 그 땡땡이들, 비밀 보장을 듣는 팬층을 땡땡이라고 하는데 땡땡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그런 음원들을 내기도 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대중음악에 새로운 어떤 색을 입히는 작업을 이제 비보에서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음반 산업에도 뛰어들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비보 웨이브를 만들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서 뭐 둘째 이모 김다비 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또 네. 김다비는 그래도 좀 성공을 했지만 조금 덜 성공한 게 네, 신봉선이 했던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부캐가 있어요. 매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음원도 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2021년을 뭐랄까 2021년을 새롭게 보내는 법 뭐 이렇게 그런 식의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하면서 음반을 2021년에는 지금 8월 달부터 5월 달부터 이렇게 한 달에 하나씩 음원을 내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하고 있었죠. 네,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뭐 비보 그룹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한 번에 관망할 수 있듯이 이
있으시도록 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잘 나가는 그룹이 되기까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들은 2015년에 14년에는 그 김숙과 송은이는 일이 없었어요. 너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유명하기만 하고 이름만 있고 일은 없는. 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오지 않고 고정 프로그램 나가는 곳이 없는. 짧게 출연, 단막 패널로는 출연을 하지만 거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가 이제 돼버린 거죠. 이제 많은 인터뷰에서 이제 김숙과 송은이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기 역할이 사라져 버린 이제 김숙을 보면서 이제 송은이랑 김숙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항상 계속 일생을 을로 살았는데 우리도 스스로 갑이 되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제발 잘리지 않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팟캐스트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막 대안적인 미디어,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가 되었는데, 이제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떠밀려서 도피한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바로 이제 그들에게는 팟캐스트였던 거죠. 그래서 2015년 4월에 결정장애를 앓고 있는 5천만 국민들을 위한 비밀보장 상담소라고 하면서 팟캐스트를 런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은 팟캐스트보다 유튜브를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아마 보시고 거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루에 유튜브 영상 하나라도 안 보는 날은 거의 없을 지경일 것 같은데, 그 그 유튜브보다 훨씬 더 빨리 대중들에게는 대안적인 미디어라고 생각되었던 건 좀 팟캐스트였었던 시절이 201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거의 개그 콘서트가 사라지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개그맨들이 공중파에서는 이제 개그 프로그램으로 설 수 있는 장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은 아닐 정도죠. 일부 몇몇을 제외하고 나면 이름이 좀 알려진 이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리고 또 이제 개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오락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이후부터는 거의 리얼 버라이어티를 중심으로 해서 오락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재편이 되었기 때문에 개그맨들이 개그 프로그램만 가지고 오락에 진입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 지상파 내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이 리얼 버라이어티, 이 오락 프로그램들에는 이렇게 예능과 그다음에 개그의 어떤 트레이닝이 된 인물들만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요리사 요리 프로그램 이제 예능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다음에 그리고 그 백종원을 중심으로 한 예능과 오락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을 정도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스포츠 스타들, 그다음에 배우들, 아이돌, 그다음에 혹은 다른 영역에서 좀 이름이 난 다른 어떤 인물들까지도 이 예능에 진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개그맨들, 개그우먼들이 개그 프로그램이 사라진 이 어떤 그 주류 미디어에서 오락 프로그램에 있어서 오락 프로그램으로 진출하기가 상당히 훨씬 더 어렵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개콘에서 퇴출, 자의 타이 어쨌든 밀려난 개그맨들이 거의 대부분 유튜브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니죠. 그다음에 그들 중에 또 몇몇은 굉장히 구독자를 많이 이제 모으는 재미있는 콘텐츠들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어떤 그 개그맨 유튜버들도 많이 있어요. 뭐 혼자 하시는 분들 있고 2명, 3명, 4명 모아가지고 이제 다양한 유튜브들을 하시는데 뭐 여러분들 뭐 엔조이 커플이라든지 동네놈들, 배꼽빌라 뭐 이런 개그맨 유튜버들 아마 여러분들도 구독하고 계신 거 있으실 텐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유튜브에서 좀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인기 유튜버가 돼가지고 역으로 주류 미디어에 진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정도로 유튜브 채널과 그다음에 팟캐스트 방송이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주류 미디어에서 이렇게 떠밀려 내려가는 어떤 방송인들의 뭐 대안적인 도피처가 되는 경우가 지금 지난 10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수들은 어쨌든 이런 곳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떠밀려서 찾아가게 된 그 팟캐스트에서 그나마 조금 자리를 잡게 되고 오늘날 이렇게 성공 사례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김숙과 송은이 역시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거죠. 이제 비밀 보장을 런칭하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설 자리가 없어서 특히 남성 개그맨들은 그나마 조금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오락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있었는데 그 자리에도 이제 여성들이 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고 비판도 있었고 지적들도 많았을 시기에 이제 그런 팟캐스트를 이제 하게 되는 건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팟캐스트를 만들어낸 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욕구가 있었던 건 거죠. 잘리고 싶지 않다. 그것도 막 하루아침에 약속이 다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를 이제 자르게 되는 일 그런 일들을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 비밀보장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남녀 개그맨 할 거 없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지금 잠깐 드렸지만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거의 이때에는 예능은 뭐 나쁘게 얘기하면 한남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뭐 거의 2015년은 아재 예능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특히 이제 그 전보다 훨씬 더 2010년대에 들어가면서 예능 뭐 주말 예능 전체가 남초 현상을 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아주 오랫동안 그 1위 우리 모두 다 보고 뭐 잘하고 했던 그 무한도전, 1박 2일, 런닝맨 이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남성 멤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누군가 이렇게 이끄는 사람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들을 중심으로 위계를 이렇게 펼치면서 이제 그 예능을 뭐든지 도전하거나 경쟁하거나 그다음에 그렇게 뭐 편을 나눠서 이렇게 컴피티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죠. 거의 이때 예능은 굉장히 엄청난 남초 현상을 보이는 그런 예능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었죠. 거의 유일하게 이 주말 예능에서 여성 등장인물이라고 한다면 거의 송지호 정도밖에 없을 정도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방송국 외에서도 시청자들도 그다음 비평하는 사람들도 그다음에 이렇게 예능 하시는 여성들도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할 정도로 심각한 거였죠. 이 집단 진행자 체제 시스템 내이 남성 중심으로 조직화되면서 여성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이제 상황이 이제 된 건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이런 그 예능들에서도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는 PPT의 첫 번째 그림은 아는 형님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세 번째는 무한도전 뭐 이런 데서 이런 뭐라고 해야 되니 컨퍼런스처럼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할 정도로 이렇게 스스로도
예능 프로그램도 이렇게 바뀌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한도전을 심지어 이제 막판이 되면 여성 멤버를 뽑겠다라고 하는 컴피티션을 한 적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김숙과 송은이 역시 이제 이런데 이제 출연을 하면서, 그래서 막 김숙이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송은이 씨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엑셀을 배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 그때 이제 배웠었던 것 같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김숙과 송은이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거죠. 팟캐스트에 가서 이제 사부작 그간의 뭐랄까 자신들의 경력과 능력을 가지고서 비밀 보장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게 된 건 거죠. 이때 아마, 네, 좀 약간 회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팟캐스트라고 하는 매체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친숙한 매체로 다가가게 된 데에는, 그때 어떤 정치와 이제 언론에 대한 비판의 흐름 속에서 팟캐스트라고 하는 매체가 굉장히 대한 언론이다, 대한 미디어로 다가오게 된 그런 어떤 시대적인 조건과 요구가 있던 시기였어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나는 꼼수다라고 하는 팟캐스트, 시사 정치 팟캐스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또 뭐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 특히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되면서 거기에 있던 이제 팟캐스트 앱을 통해서 팟캐스트를 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뭐 기성 언론이라든지 기성 미디어가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의제들, 그다음에 기성 언론이나 어떤 뉴스나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는 다른 포맷, 훨씬 더 이제 뭐랄까 자유롭고 약간 B급 감성의 프로그램으로 이제 나는 꼼수다라고 하는 게 팟캐스트 문화를 굉장히 선도를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더불어서 많은 시사와 역사와 정치를 논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런칭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네, 99%가 남성 중심 진행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주제와 소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사와 역사와 정치 내용들을 주로 갖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굉장히 또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게 바로 비밀 보장이었어요. 그 전에도 뭐 장동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개그맨들, 뭐 장동민의 옹달샘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어떤 개그우먼들도 몇몇들이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송은이, 김숙이 이제 팟캐스트에 뛰어들면서 코미디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성 진행자들이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거의 뭐랄까 이렇게 주목받았던 건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러니까 런칭하고 나서 2015년 4월에 런칭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부터 이제 팟캐스트의 이 상위권을 이제 뭐랄까 장식을 하게 되고, 종종은 이제 뭐랄까 나는 꼼수다를 넘어서 1위, 전체 순위 1위를 한 적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나게 큰 갑자기 이제 파급력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뭐랄까 코미디 중심, 오락 컨텐츠 중심, 그다음에 여성 팟캐스트 진행자의 등장, 이렇게 굉장히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준 게 송은이, 김숙이다의 비밀 보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포맷,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진행자, 팟캐스트라고 하는 그 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주목을 받다 보니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이제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는데 점점 뭐랄까 광고도 좀 싫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고, 이제 운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서 이 콘텐츠랩 비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되었죠. 그녀들이 또 이렇게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제 각각도 이제 주류 미디어에서 훨씬 더 많이 찾고, 그다음에 섭외하는데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연예인들이 이제 되어 갑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먼저 주류 미디어에 뭐랄까 손을 내미는 손을 잡게 되는 거는 이제 김숙이 먼저 잡게 되는데,
이 윤정수와 함께 그 가상부부 프로그램을 님과 함께라고 하는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죠. 가모장숙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으면서 이 뭐랄까, 이 남녀관계 어떤 그 역전 혹은 남녀관계 어떤 평등함, 그 다음에 그 부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균열을 내는 그런 재미있는 장면들이 연출을 해내면서 많은 여성 시청자들, 그다음에 일부 남성 시청자들의 어떤 호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그녀들이 팟캐스트를 계속하면서 회사를 만들어내면서 또 각각 주류 미디어에서 활동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 둘에 대한 기사, 그다음에 이 둘이 만드는 회사에 대한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요. 그래서 거의 2015년, 16년은 김숙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의 큰 현상이 될 정도로 많은 주목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거의 뭐랄까, 이렇게 거의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 여성 연예인들, 40대 이상의 여성 연예인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거의 또 여성 예능인 중에 그 독보적으로 꽃길을 걷게 되는 그런 연예인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그녀들이 계속 이렇게 각각 미디어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또 회사 역시 이 비밀 보장 이후에도 뭐 영수증이라든지 밥플레이스 유라든지 뭐 셀럽5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전에는 없었던 굉장히 흥미로운 콘텐츠들과 프로그램을 양산해내면서 심지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녀들이 만들어낸 어떤 현상을 어떤 사회 변화, 그다음에 그런 것하고 이제 연결을 지으면서 이제 MBC와 KBS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조명을 받게 됩니다. 2015년, 16년, 17년에 거의 전 지구적으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물결로 젊은 여성들에게 큰 어떤 울림을 주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미국에서 출발을 한 미투 with you라고 하는 운동이 한국에서도 뭐 문학, 미술, 영화, 그다음 방송에 쭉 뭐 퍼져 나가면서 뭐 정치 언론 할 거 없이 퍼져 나가면서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존재하고 있던 어떤 성적인 어떤 불평등, 그다음에 젠더 감수성에 대한 어떤 그다음에 뭐 이해력 촉구, 그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눈에 어떤 띄는 불평등한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제기가 일단 일어나게 되면서 방송계에서도 김숙과 송은이가 그런 뭐랄까 그녀들이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성주의에 대해서 무슨 뭐 칼과 총을 들고 그걸 가지고 무슨 큰 뭐랄까 이렇게 그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눈에 띄는 어떻게 보면 뭐 대중 스타의 보여주는 그녀들의 어떤 활동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당당하고 전문직의 싱글 여성의 어떤 그런 롤모델 같은 것들이 되면서 그녀들의 활동이 훨씬 더 주목받게 되죠. 그래서 KBS는 다큐 인사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KBS는 그 다큐멘터리 개그우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편성해서 만듭니다. 왜 그렇게 개그우먼들의 활동이 굉장히 왜 그렇게 뭐랄까 개그맨들보다 더 활동하기 어려운가, 그다음에 어떻게 여성이 웃길 수 있는가의 문제, 그다음에 이 여성들의 활약이 그동안 어땠는가를 약간 역사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거기에 뭐랄까 중심적인 인물로 이렇게 송은이와 김숙을 두고 있었죠. 그리고 또 MBC에서는 다큐 플러스 은인의 회사라고 해서 약간 시트콤스럽고 다큐멘터리스럽고 뭐랄까 리얼 버라이어티스럽게 두 번에 걸쳐서 이 송은이와 김숙이 설립한 콘텐츠의 피복
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두 번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난 6, 7년 동안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전문적인 그 영역에서의 어떤 성적인 불평등을 벗어내는 방식, 뭐랄까,를 극복해내는, 떠밀려서 도피해서 극복해내는 방식 자체가 어떤 시대적인 흐름과 잘 조우해서 그녀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와 어떤 사업,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이제 주목을 받던 그녀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다른 조직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방송국도 이제 굉장히 위계적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뭐 피라미드의 위로 가면 결정 단위들은 훨씬 더 남성들이 훨씬 더 많고, 그동안 또 예능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뭐 뉴스, 그다음에 뭐 다큐멘터리 할 거 없이 이 남성 중심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방식으로 만들어졌던 프로그램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 송은이와 김숙이 만들고 기획해낸 프로들은 훨씬 더 뭐랄까 그런 상상력에서 나오지 않는 어떤 신선함, 그 다음에 훨씬 더 뭐랄까 젠더 밸런스가 훨씬 더 잘 맞는 어떤 그런 웃음,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시작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은 프로그램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류였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땡땡이라고 하는 일부 뭐랄까요, 훨씬 더 여성 땡땡이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팟캐스트에 모여서 아기자기하게 모여서 이제 듣던 청취자들의 사랑을 좀 넘어서 가지고 주류 시청자들의 좀 마음을 사로잡는 좀 히트치 프로그램들, 공중파, 지상파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아까 살짝 비보 그룹의 콘텐츠를 얘기하면서 말씀해 드렸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좀 더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 비밀 보장이 이 콘텐츠랩 비보가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콘텐츠랩 비보에서 먼저 만들어낸 프로그램들이, 그들이 이제 꼼지락꼼지락해서 요만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주류 미디어에서 그 포맷을 가져다가 이렇게 오픈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송은이 김숙의 비밀 보장 같은 경우도 거의 그 포맷, 송은이 김숙이 하는 그런 포맷이 SBS 라디오로 가가지고 송은이 김숙의 언니네 라디오라고 해서 몇 년 동안 라디오 프로그램을 이제 한 적이 있죠. 그래서 팟캐스트 포맷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 지상파에 진출한 게 이 송은이 김숙의 비밀 보장의 최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제 대표적인 성공 프로그램은 바로 이제 김생민의 영수증. 김생민의 영수증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지만 또 너무너무 큰 미투의 흐름 속에서 그는 이제 어찌저찌 접게 되었고, 최근에 한 달 반 정도에 이 김생민의 영수증이 국민영수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활을 했죠. 이 프로그램 포맷은 진짜 너무나도 재미있고,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또 이 코시국에 굉장히 또 다들 이제 경기가 안 좋고, 그런 시국에 또 이제 영수증을 또 점검을 하면서 또 경제적인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재점검해보는 요구가 상당히 또 커졌기 때문에, 이 포맷은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그 다음에 이 방송을 만들어내는 방송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버릴 수 없는, 굉장히 탐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부활을 새롭게 했죠.
그 이전에는 뭐랄까 훨씬 더 김생민이라고 하는 강력한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하나 뭐 다 소화를 하고 경제적인 어떤 그 어드바이스도 다 충족을 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영수 중에서는 훨씬 더 전문가가 등장을 해서 보다 더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부활을 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이제 국민영수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김생민의 영수증이 약간 불미스럽게 그렇게 뭐랄까 막을 내리게 되면서 굉장히 희한하게도 이 콘텐츠의 비보에서 이제 남성 출연자들, 남성들하고도 만들었던 어떤 콘텐츠들이 사실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이제 남자들을 데리고서 비밀보장 남성편이라고 해서 비밀보장 업무 이렇게 만들어서 녹음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수용이라고 하는 캐릭터도 비밀보장에서 끊임없이 이제 재발견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원활하지 않았고, 그리고 김생민하고 했던 프로그램이 이렇게 크게 호응을 얻었지만 또 굉장히 또 비밀보장이라고 하는 회사가 여성 연대와 여성 땡땡이들, 그 다음에 여성 시청자들의 굉장히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인 와중에 굉장히 또 그거를 또 배반하게 되는 일 때문에 프로그램을 접게 되면서 이 시청자들과 그 다음에 이 땡땡이들이 굉장히 이럴 바에는 굉장히 여성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차라리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욕구가 상당히 크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영자라고 하는 캐릭터가 또 당시에는 또 굉장히 또 빵 뜨고 있었는데, 사실 이영자를 거기서 관에서 꺼내놨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김숙이 비밀보장에서 이영자를 또 어떻게 보면 재발견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영자와 김숙이 그러니까 제천에 왔다 갔다 오는 그런 에피소드를 김숙이 녹음을 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팟캐스트에서는 이제 노래를 틀 수가 없고 저작권료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음원들을 녹음해서 이제 들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김숙이 이영자와 제천 갔다 왔던 이야기를 녹음을 해서 틀어주는 거에서 이제 빵 터져가지고 이영자의 이영자의 어떤 이 먹부림, 그 다음에 휴게소 음식들에 대한 재발견, 음식을 먹는 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청취자들이 굉장히 호응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전지적 창견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의 이영자의 어떤 먹신, 먹방, 그런 조류를 만들어낸 게 김숙이 비밀보장에서 터뜨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영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먹는 프로그램 오히려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콘텐츠의 비보의 어떤 콘텐츠들은 어떻게 보면 땡땡이들이나 이 청취자들의 아이디어나 요구가 모여져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2018년, 19년 요때에는 여성 출연자들로만 구성된 거의 유일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밥블레스 유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생활 밀착형 짜잘한 고민들 이제 보내면, 청취자나 어떤 시청자가 보내면 그거를 이제 이 언니들이 음식을 추천을 해주면서 음식 테라픽으로 치유를 해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제 출연을 한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은 미투와 위드유가 낳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하는 얘기들은, 그러니까 외모라든지 건강이 굉장히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먹는 행위라는 거, 그다음에 여성이 그러니까 외모에 상관없이 먹는 걸 즐기는 행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먹는 걸 통해서 소통하고 그다음에 그 먹는 게 약이 될 수 있다, 치유가 될 수 있다, 힐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는 꼭 뭐랄까 뭐 여성주의라든지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니들의 음식 테라픽이라고 하는 이제 테마를 갖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여성 시청자들이 훨씬 더 호응이나 공감을 많이 이끌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자리를 잡은 경향이 많았죠. 여성 시청자들 공감 지수가 상당히 높은 그런 전무후무했던 여성 뭐랄까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거 이외에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영화보장이 김숙과 송은이가 영화보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랄까 그 영화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영화를 소재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부산행에서는 뭐 좀비를 피하는 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좀비 피하는 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극한 직업 뭐 얘기를 하면 수원 왕갈비 그 통닭의 맛의 비밀을 파헤친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기획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죠.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기존 프로그램들하고는 다른 상상력과 그다음에 다른 창의력을 실험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양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판벌려라고 하는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벌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성 이제 후배들이 하고 싶은 판을 송은이라고 하는 CEO가 벌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건 거죠. 그래서 김신영이 이제 일본의 한 어떤 동영상을 보고 우리도 이런 걸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 5명의 개그우먼, 송은이가 5명의 개그우먼들을 모아서 지금은 김영희가 빠져서 4명이지만 근데 모아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춤을 추고 그다음에 새로운 걸그룹이라고 하면서 가요계에 이제 새로운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을 벌이죠. 그래서 이 셀럽5 활동할 때만 해도 각각 다른 이 엔터테인먼트에 속해 있던 그 아티스트들을 이제 한 명씩 이제 신봉선을 위주 첫 번째로 해서 신봉선, 그다음에 송은이, 그다음에 신봉선, 그다음에 안영미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아티스트들 영입하면서 이제 어떤 패밀리를 구성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아티스트들이 또 하고 싶었던 어떤 그 음원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대박을 친 게 둘째 이모 김다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텐데 한동안 뭐랄까 연예인들의 어떤 부캐 활동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랄까 유재석과 함께 근데 거의 쌍두마차로 연예인 부캐의 어떤 흐름을 이끌었던 게 김신영 의 둘째 이모 김다비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둘째 이모 김다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45년생 트롯 가수다라고 이제 자기를 굉장히 소개를 하면서 노인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노인 여성의 어떤 활동 같은 것들을 장려하는 그런 것들 이제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주라주라라고 하는 그 노래에서 얘기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직장인들의 속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한동안 받았죠. 그리고 또 뭐랄까 원씬 원컷으로 만든 뮤직비디오도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미디어랩 시소에 굉장히 큰 수입원이 되는 그런 아티스트로 김신영이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럼 뭐 아주 짧은 거니까 김신영의 주라주라 한번 뮤직비디오 한번 보고 지나가죠. 힙 닫고 지갑 한번 열어주라
주라 주라 휴가 좀 주라 바람 말아 야근하들 말아라 길길빠빠 가슴에 새겨주라 칼퇴 집에 좀 가자 말이 좋아 대표 아니더냐 주라 카드 주라 오늘은 소고기로 요미 야근할 생각은 마이소 오늘은 얼마만에 하는 데이트 날인데 가족이라 하지 마이소 가족 같은 회사 내 가족은 집에 있어 괜찮다 먼저 가라 말해주라 화장했는데 아프냐고 묻냐 주라 관심 좀 주라 말아 이차 오지 말아 주라 간주 중에 멘트 하지 말으라 간주 점프 제발 눌러주라 주라 법카 말고 개인 카드 셔셔셔 오늘따라 말랐네요 대표님 주라 보너스는 내 통장에 쏙쏙쏙 대표님 바지 핏이 참 잘 어울려요 야근할 생각은 마이소 오늘은 얼마만에 하는 데이트 날인데 가족이라 하지 마이소 가족 같은 회사 내 가족은 집에 있어 가족 같은 회사 내 가족은 집에 있어요 보셨을 것 같은데요. 많이 공감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이제 뭐랄까 기존의 음원 시장이나 가요계에서 보던 거랑은 좀 다른 그런 상큼함, 네, 색다름, 네,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에게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판을 벌이고 있는 게 이제 이 미디어의 비복. 그래서 이 컨텐츠의 비보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거 말고도 사실은 생각보다 음원을 사실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NC 소프트랑 같이 2021년을 잘 보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나오는 수익금은 이제 이 지금 코시국의 어려운 하는데 이제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다 5월 달부터 매달 한 편씩 지금 한 개씩 음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이 둘째 이모 김다비가 이제 두 번째 곡 낸 게 오르자라고 하는 이제 연봉을 올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음원을 하나 냈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원신 원커트로 뮤직비디오를 찍은 거 여러분들 아마 전지적 선별 시점 같은 데서 좀 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미라니하고 라미란이라고 하는 이제 배우랑 힙합 가수와의 콜라보로 해가지고 라미란이라고 하는 얘기 그다음에 있지하고 또 김다비 이모와 함께 얼음깨라고 하는 음원 그다음에 효린이랑 다솜이랑 또 함께 만든 둘 중에 골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김유나하고 원슈타인하고 같이 또 진심으로 너를 위해 부르는 노래가 최근에 발매되기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일단 계속적으로 비보 웨이브까지 이어지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일반적인 셀럽들이나 가수들이 할 수 없는 콜라보라든지 할 수 없는 도전
같은 거를 이제 비보를 통해서 이렇게 새롭고 신선한 음원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지금 2021년을 잘 보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걸로 쭉 진행을 이제 하고 있는 건 거죠. 요렇게 굉장히 이제 신기하게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지 못했던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던 두 명의 여성 개그 우먼들이 뭉쳐가지고 대안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시작했던 일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까지 확장이 돼서 방송계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연예계, 그 다음에 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새로운 것들을 시험하고 있는 이제 그런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그런 그룹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제 그동안 이제 연애 활동을 하던 배우라든지 가수들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주로 매니지먼트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을 많이 설립을 했는데 이렇게 특히 여성 개그우먼들이 만든 회사는 최초이고 그리고 또 지금 세계의 계열사 컨텐츠 만드는 제작사이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를 양성하는 매니지먼트 회사이기도 하고 또 음반을 만들어내는 그런 레이블까지 만든 회사는 지금 송은이와 김숙이 최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퍽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둘도 이 WV라고 하는 그 듀오를 만들었는데 이 WV라고 하는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WV가 하는 노래 3도라든지 WV가 또 두 번째로 낸 7도라든지 이렇게 이 음악과 그녀들의 뭐 그룹의 이름이 만들어지는 게 다 모두 다 그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이라고 하는 팟캐스트 내에서 이 청취자들 땡땡이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 만들어지는 컨텐츠거든요. 이제 그녀들이 실질적으로 구현해내기는 하지만 청취자들이 요구하고 이걸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라고 하면서 아이디어 회의처럼 만들어지는 이 방송에서 이게 구체화되어 가지고 송은이라와 김숙이 결국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뮤직비디오라든지 음원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제가 WV의 두 번째 노래 제가 7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사실 이 7도라고는 부르지만 이 노래 가사는 엄청나게 길거든요. 이거 저희 잠깐 마지막에 그 뮤직비디오 마지막에 보기로 하고요. 제가 하던 얘기 계속 하고 잠깐 여러분들하고 만날 때 그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둘이 하는 작업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녀들의 제가 성공을 찬양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이렇게 개그우먼으로 또 젠더화된 어떤 한계를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 그런 도전. 자기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도전과 어떤 실험의 무대에 올려놓고 있는 점, 이런 점들에 훨씬 점수를 많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녀들의 인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지속적인 시스템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이렇게 회사를 만들고 경영을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판을 벌리는 것에 대해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주고 가치 평가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가치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비보가 만들어낸 거는 어찌 보면 이 도피의 끝에서 만들어낸 거는 어찌 보면 그 여성 예능인들의 어떤 연대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성 시청자들과 여성 청취자들과의 어떤 연대의 장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게 송은이 김숙의 어떤 비보 그룹이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비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비밀보장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이제 청취자가
그 어디에도 얘기할 수 없는 비밀을 털어 놓으면 우리가 그 비밀을 들어주고 뭐 어쨌든 해결책을 나름대로 제시를 해주고 그 비밀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뭐 사실 뭐 방송에서 팟캐스트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 비밀 보장이 되진 않는데 우리끼리 땡땡이들끼리는 비밀 보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연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당시에 팟캐스트라고 하는 건 방송 프로그램이다라고 지금도 팟캐스트는 방송이 아니니까 검역이라든지 무슨 특정한 뭐 욕을 하면 안 된다든지 비속어를 하면 안 된다든지 그런 제한은 없죠. 그런 뭐랄까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에서는 그런 점들이 조금 뭐랄까 좀 그런 팟캐스트의 어떤 그 무례함이랄까 그다음에 팟캐스트의 어떤 저속함이랄까 그거를 약간 지양하는 방식으로 청취자들과의 연대를 쭉 쌓아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 비보에서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뭐 여성주의라든지 여성 편향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사실 지향하고 있지는 않아요. 바플러스 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영수증도 그렇고 영화 보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나 시네 마운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꼭 뭐 여자들만 보고 여자들만 들어라 여자 얘기만 하겠다 그런 건 아닌데 하지만 네, 제작진들의 많은 구성원이 여성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녀들이 보여주고 있는 롤모델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비혼 여성의 어떤 그 당당한 삶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또 그녀들의 말과 행보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뭐 가부장적인 방식으로 언행을 하지 않고 있고 그녀들의 말과 행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 되면서 여성 구독자나 여성 시청자들의 공감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뭐 사실인 거죠. 어쨌든 이 송은이와 김숙이 이렇게 회사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녀들이 이렇게 예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레트로 셀럽들을 발굴해내고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이영자라든지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다른 후배 여성 개그맨들이 활약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데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활동이 훨씬 더 젠더리스한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출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특히 이제 김숙 같은 경우는 남성 중심의 어떤 시각이나 편견, 그다음에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고정적인 어떤 젠더 틀에 자기를 맞추지 않고 개성과 끼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제 표현해내는 어떤 당당한 여성상 이런 것 여성 캐릭터라고 하는 그런 성과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뭐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방송국이라고 하는 지형에다가 어떤 젠더 감수성을 불어넣어 주는데 큰 자극을 줬죠. 그리고 그 이전에 활동하던 여성 뭐 개그맨들이나 여성 연예인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 이전에 뭐랄까 여자가 방송에 나와서 좀 웃기거나 개그맨 역할을 하려면 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나치게 예쁜 개그우먼으로 평가되는 일부이거나 아니면 너무 못생겨인 걸로 비하되는 여성이거나 혹은 결혼을 해서 뭔가 아이 얘기 그다음에 뭐 시댁 얘기 남편 얘기를 털어낼 수 있는 입이 거른 제3의 성으로 간주되는 준마 테이너이거나 이렇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었는데 거기 그런 캐릭터들을 보다 더 뭐랄까 다르게 볼 수 있는 방식의 어떤 여성 캐릭터로서 비혼 중년의 여성들의 어떤 당당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낸 게 이제 그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만들어낸 이런 뭐랄까 이 제작사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여성 연대의 플랫폼으로서 출발을 했고 그렇게 기능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또 주류 시스템과 다양한 상상을 통해서 연계해 나갈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예능들을 출연하게 하는 그런 산실
기능을 한 게 김숙과 송은이의 이 비보 그룹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녀들의 출연 이후에 굉장히 여성 예능에 대한 요구라든지 촉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남성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 주말 예능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바뀌었죠. 거의 지금은 이제 MBC는 없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런닝맨에도 여성 멤버들을 훨씬 더 많이 추가하는 방식으로, 캐스팅하는 방식으로 좀 많이 이제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또 1박 2일 같은 경우는 거의 출연, 스텝 자체가 거의 여성 스텝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긴 했죠. 뭐 출연진 자체까지는 그렇게 바뀌진 않았지만 그렇기도 했고, 그거 이외에도 여성들의 예능이 출연하기도 했죠. 뭐 언니들의 슬램덩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막을 내렸지만 또 비디오 스타 같은 것도 굉장히 라디오 스타의 종합 채널 MBC의 어떤 그 스핀오프 시리즈로 아주 오랫동안 기능을 하기도 했고, 그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에서 김숙이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가 빠진 적이 없어요. 대부분 김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가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여성 예능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데, 실험이 되고 만들어지는데 큰 기능을 했고, 최근에는 김숙과 송은이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여성 예능,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심지어는 여성들이 등장을 하는 스포츠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 이런 것들 또 만들어지고, 또 로맨스가 필요해 라고 하는 그런 관찰 예능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고요. 또 김숙과 송은이가 등장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그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주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출연자들의 성비,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내에서의 어떤 토크, 그리고 또 웃음 코드 같은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감히 굉장히 젠더리스한, 성별 편향이 없는, 성평등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뭐 옥탑방이 뭔지 아들, 뭐 당신이 혹하는 당혹사라든지, 아니면 또 뭐 구해줘 홈즈, 당당이기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 송은이나 김숙이 출연한 프로그램들을 생각해 보면 훨씬 그 이전에 우리가 보던 프로그램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웃음의 코드, 패널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투와 미드 혁명이 불러온 그런 여성주의의 대중화, 그 다음에 또 한국 사회의 어떤 곳곳에 어떤 젠더 감수성의 확대라고 하는 그런 흐름, 그런 파도 위에서 김숙과 송은이가 굉장히 잘 지금 유영하고 있다라고, 주목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비혼의 중년인 이 여성들이 남성 위주의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이었던 웃음의 역사를 새로운 코드와 지형을 만들어서 다른 쾌락, 이 도피의 끝에서 굉장히 다른 쾌락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주조자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좀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도 좀 정리하시고 저도 쉬는 동안 김숙과 송은이가 WV라고 하는 사실은 비자와 보자라고 하는 이름 두 명을 가지고 있어서 WV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건데, 비자와 보자 자매가 만드는 이 WV의 7도의 뮤직비디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거는 사실은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아니고 사실 땡땡이가 만든 뮤직비디오거든요. 그래서 오피셜하지 않아서 이거 유튜브에도 사실 여러분 검색해보면 나와요. 땡땡이가 만들어가지고 선물한 뮤직비디오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는 아마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보시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정리하고 저희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질문이나 그 다음에 토크 넘어가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슬처럼 꼬이나 기분도 별로 혼자서 풀 수가 없는 걸 육체 말썽 피로 쌓여 풀리지 않아 행운의 칠도 만나면 넌 빛이 날 거야 In my universe 아직도 혼자선 의미 없잖아 내가 있어 네가 좀 더 빛이 날 거야 Lucky Seven 행운을 부르는 넘버 이제부터 시작해 출동 1, 2, 3, 4, 5, 6도 돌아가는 7도 1, 2, 3, 4, 5, 6도 돌아가는 7도 1, 2, 3, 4, 5, 6도 돌아가는 7도 1, 2, 3, 4, 5, 6도 아직도 혼자선 의미 없잖아 내가 있어 네가 좀 더 빛이 날 거야 Lucky Seven 행운을 부르는 넘버 선우 정화 시작해 출동 세상의 모든 것들이 화음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의 화음은 계속될 거다 Everybody sing 아직도 혼자선 의미 없잖아 내가 있어 네가 좀 더 빛이 날 거야 Lucky Seven 행운을 부르는 넘버 이제부터 시작해 출동 한 번 더 출동 오늘도 빛이 났잖아 기다렸던 순간이야 In my universe 아직도 지금까지 잘해온 널 주목해 네가 있어 나도 있고 내가 있어 너도 있고 함께라서 빛날 거야 지도 오늘 강연 정말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이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 듣다 보니까 2015년도에 무한도전이나 1박 2일이나 이런 예능들에서 굉장히 거의 다 남성들의 예능판이었는데 사실 그거를 볼 때는 저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그냥 인기 많고 재밌으니까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지 왜 여성을 위주로 한 예능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송은이와 김숙의 두 분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그 두 분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미디어 환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어떤 때마침 이런 페미니즘과 미투 운동이 있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여성주의의 대중화나 그런 젠더 감수성의 확대가 그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도 잘 알 수가 있었고 또 이런 그 김숙과 그 송은이의 뭐 비보나 다양한 콘텐츠들을 통해서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면서 어떤 그 예능인들 간의 여성 예능인들 간의 연대뿐만이 아니라 약간 듣는 시청자들이나 청취자 같은 분들 사이에서도 어떤 여성들의 연대가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연해 주신 내용 굉장히 너무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또 이제 몇 가지 질문도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있었는데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비주류에서 주류로 가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주류 이런 매체보다 조금 더 날것의 내용을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주류 매체에서 다루지 못했던 주제들을 많이 다루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비보도 그렇고
이렇게 비주류에 있다가 주류로 옮겨져 갔는데 이제 그 사이에서 아무래도 주류로 옮겨져 가면서 좀 정제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제약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흐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생각해 보시는지 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달라져야 되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네. 팟캐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단 구독 시스템인 거잖아요. 네네. 구독 시스템이고 그리고 팟캐스트는 진짜 뭐랄까 구독자가 로열하지 않으면 충성스럽지 않으면 계속 뭐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흥미를 갖지 않으면 들을 이유도 없고 네.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 어떤 특정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팬심, 예, 그다음에 그 진행자라든지 그 팟캐스트 내용에 대한 어떤 그 충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 성향 자체가 좀 이렇게 집중이 될 거기 때문에 그들이 동의하는 한도 내에서의 수위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그램마다 상당히 높을 수도 있죠. 그렇죠. 욕이라든지 욕설이 허용되는 이제 시사 프로그램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수위가 높은 어떤 상담이나 그런 네. 얘기들을 하는 뭐 29세 이상이 들어야 할 뭐 부부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들도 종종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은 또 뭐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또 상당히 띠고 있어가지고 그들이 굉장히 연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사실 근데 그 지상파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네. 사실은 뭐 남녀노소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팟캐스트 프로그램이 그대로 공중파에 진출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송은이와 김숙이 지상파에 쉽게는 아니겠지만 좀 그래도 비교적으로 쉽게 진출하고 안착할 수 있었던 건 이제 그녀들이 그 이전에 이미 아주 오랫동안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쭉 경험을 해왔고 방송이라고 하는 것의 수위가 어느 정도였다라고 하는 게 좀 알고 있었던 방송 베테랑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 안에서 이미 팟캐스트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한미디어 장이든 아니면 웹 예능이라고 하는 어떤 좀 훨씬 더 주류 미디어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운 어떤 그런 플랫폼에서 활약을 하든 그녀들의 어떤 기획력이라고 하는 게 이미 상당히 주류 미디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팟캐스트들이나 웹 예능보다 주류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걸 도전하고 대전하고 신선한 것을 찾아 헤매는 주류 미디어에서는 좀 적합한 방식으로 좀 진행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제가 비보의 어떤 그 직원 구성원들의 이력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방송 청취로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이미 그런 주류 미디어에서 송은이, 김숙과 함께 일했던 그런 아주 뭐랄까 합이 잘 맞았던 그런 사람들과 일정 정도는 또 일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은이와 김숙의 어떤 그런 실험과 도전들이 비록 그러니까 뭐 좀 훨씬 더 작은 데서 대한미디어에서 출연하더라도 방송 미디어와 이렇게 뭐랄까 잘 이렇게 섞일 수 있고 좀 합작이 잘 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또 송은이의 어떤 방송 경력과 그다음에 네트워크의 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초창기에 팟캐스트로 비밀보장이 진행될 때 사실 송은이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송은이는 뭐랄까 또 알려진 사람. 아니 뭐 김숙도 당연히 알려진 그쵸, 사람이었는데 송은이는 훨씬 더 정제된 말을 쓰고 그다음에 뭐 기독교인이야라고 하면서 훨씬 더 보수적인 방식으로 팟캐스트를 접근을 한
그때 반해서 김숙은 거의 뭐 4차원이고 또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을 정도로 김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네, 그동안 비디오에서 주류 비디오에서 보지 못했던 굉장히 뭐랄까 훨씬 더 정제되지 않은 네, 약간 과격하고 더 흥미롭고 막말 같은 네.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많은 초창기의 땡땡이든 김숙의 그런 면들을 훨씬 더 아, 네, 매력적으로 그쵸. 생각을 했거든요. 음. 오히려 지금은 김숙이 막 너무 뭐랄까 거대한 연예인이 되고 막 네. 대상도 받고 하는 바람에 본인 스스로도 아 내가 너무 이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이 팟캐스트라 하더라도 내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면 너무 안타깝다. 그렇네요. 네. 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어떤 연예인들이나 뭐랄까 그냥 일반적으로 팟캐스트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송은이와 김숙의 어떤 컨텐츠들이 훨씬 더 주류 미디어와 잘 맞고 맞잖아요. 진출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이어서 여기 유튜브에 질문을 해주셨는데 팟캐스트를 열심히 듣는 사람들이 유튜브도 많이 볼까요? 비보가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각각의 팬층이 동일할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제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저는 좀 그동안 팟캐스트랑 유튜브라고 하는 거에 좀 세대가 좀 나눠졌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훨씬 2000한 5, 6, 7년 전만 해도 팟캐스트가 굉장히 뭐랄까 대한 미디어고 그다음에 주류 방송을 주류 언론이나 미디어를 좀 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듣고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팟캐스트들이 거의 뭐 매일 열리고 뭐 할 정도로 많아졌는데 팟캐스트 자체는 지금은 유튜브에 훨씬 더 밀리는 매체라고 생각이 들고 훨씬 더 올드 미디어에 익숙한 세대들이 더 많이 듣는 세대가 좀 높은 세대가 더 많이 듣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뭐랄까 쭉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는 주요한 팟캐스트 프로그램들은 역시나 초창기에도 그랬지만 시사라든지 정치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런 팟캐스트들이 훨씬 많고 그다음에 팟캐스트만 하는 방송 미디어가 몇 개 안 되거든요. 몇 개 안 되고 네. 팟캐스트만 해서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아마 제가 꾸준히 듣고 있는 몇 개가 있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팟캐스트로 시작을 했던 프로그램들도 거의 대부분 유튜브 채널을 다 운영을 해요. 그쵸. 그런데 이제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짧게는 대부분 뭐 시사나 뭐 이런 오락 프로그램들도 짧게는 뭐 40분에서 한 2시간까지 팟캐스트 길을 하거든요. 네. 근데 유튜브는 그렇게 길게는 안 하죠. 맞아요. 팟캐스트 방송을 다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더라도 유튜브에는 일부 짧은 부분들만 재미있었던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만 주로 올리는 경우들이 훨씬 많죠. 그쵸. 뭐 다스베이다 같은 경우는 뭐 전부 다 유튜브나 팟캐스트 다 올리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훨씬 많고 그리고 팟캐스트에서 거의 대부분 유튜브로 넘어갔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유튜브 같은 경우 훨씬 더 많이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아마 했던 장수하는 프로그램들만 거의 대부분 팟캐스트에 좀 살아남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또 맞아요. 팟캐스트가 거의 그러니까 훨씬 더 편안한 라디오 같은 느낌이거든요. 꼭 본방사수를 하지 않아도 되고 네. 내가 편할 때 딱 들으면 되는 방송들이고 그리고 또 뭐랄까 2차 미디어로 팟캐스트를 이용하는 공중파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약간 재방송처럼 듣는, 그러니까 본방을 듣지 않고 내가 편할 때 듣는 각종 라디오 네네.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은 유튜브보다는 팟캐스트는 훨씬 더 세대가 높은 세대.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주제도 다 시사나 정치, 역사나 지식, 정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유튜브에 비해서는 세대가, 올드하고 세대가 높은 미디어가 된 것처럼 느껴져요. 네. 몇 년이 안 됐지만, 그렇게 느껴지고 훨씬 더 지금은 유튜브가 훨씬 맞아요. 대세고 팟캐스트보다는 유튜브가
훨씬 더 수익을 운영하는 아. 입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잘 돼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유튜브가 훨씬 더 주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팟캐스트를 듣거나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이 유튜브를 보거나 둘 다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나뉘어져 있다는 생각을 저도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더라도 순위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이 유튜브를 더 우선시하느냐, 유튜브가 주냐, 팟캐스트가 주냐라고 하는 거는 각각 프로그램들마다 아마 그렇게 위계를 두고서 아마 제작을 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세대가 옮겨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왠지 이제 어쨌든 어린 연령대가 훨씬 이런 미디어 콘텐츠를 많이 보고 소비하면서 아무래도 좀 더 유튜브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길게는 아무도 사실 네. 유튜브도 길게는 아마 안 우리가 하죠. 네. 좋아하는 유튜브들도 짧은. 대부분 15분 내에 맞아요. 길어도 15분 내에 다 끝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훨씬 더 짧은 걸 뭐랄까 미디어들을 더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틱톡이나 이런 것들도 뭐 30초나 1분 내에 끝내는 그런 네, 콘텐츠나 어떤 소통 방식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팟캐스트 참 길면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드리고 한번 강연을 네. 지금까지 그 예능에서 어떤 여성 연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게 어떤 저희가 볼 때 이런 예능 콘텐츠는 굉장히 많이 그래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성들만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음악 프로그램 엠넷에서도 그리고 최근에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처럼 어떤 여성 중심의 방송들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다른 이제 문화 창작 계통에는 이런 여성 연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여성으로만 구성된 드라마나 여성으로만 들은 영화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부분도 어떤 이런 여성들 연대가 주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글쎄요, 뭐 여자들만 모여서 여자들을 네. 위한 그런 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맞아요. 생각하진 않는데 네. 근데 이제 그동안은 너무 다 남자들이 모여서 남자들 출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이제 남성 중심적인 시각으로 뭐 내러티브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송은이 김숙이 보여주는 그 도피의 쾌락이라고 하는 건 다른 서사, 다른 다양성을 보여주는데 그게 꼭 뭐 여성주의적이고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것 자체가 신선해 보이는 건 그들이 훨씬 더 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서사나 그다음에 출연자나 그다음에 어떤 웃음 코드들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인 거죠. 그것도 일부의 뭐랄까 훨씬 젠더 감수성이 있는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그거는 여성주의적이거나 아니면 여성 감성을 녹여낸 쾌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거죠. 맞아요. 근데 뭐 여자들만 모여서 여자들을 위한 드라마 그런 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영화 같은 경우는 여성 감독들도 많이 진출하고 여성 감독들이 보여지는 다른 서사들, 뭐 그걸 여성 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다른 서사들이 영화에서 구현이 되어서 주목을 받는 영화들이 사실 독립영화 진영에서 사실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2, 3년 동안에는 뭐 벌새라든지 뭐 윤희에게라든지 그다음에 뭐 최근에도 거의 대부분 뭐 제가 최근에 보면 뭐 갈매기라든지 뭐 69세라든지 뭐 최선의 삶 그다음에 오늘 최근에 개봉한 뭐 10개월의 미래 뭐 할 거 없이 독립영화 진영에서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여성 감독들이 더 많이 진출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펼쳐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 스텝들도 훨씬 더 많이 진출을 해서 영화판에서 더 네, 활동할 수 있도록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남성들이 컨텐츠를 만든다고 해서 꼭 남자만을 위하거나 남성 중심적인 컨텐츠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자 감독이라고 해서는 완전 페미니즘적이거나 여자만을 위한 캐릭의 컨텐츠를 만들거나 여자 얘기만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얘기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러니까 더 많은 사회 시스템 내에 여성들도 균등하게 진출을 하고 있지만, 더 높은 단위, 더 많은 결정 단위, 일을 모사하고 기획할 수 있는 단위에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오늘날 보는 것처럼 꼭 이렇게 그 결정 단위에서 젠더 감수성을 가진 남녀 어떤 결정 단위들이 훨씬 더 젠더리스하고 다른 서사를 가진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든지 그런 컨텐츠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남녀에 상관없이 훨씬 더 우리가 더 많은 다양한 서사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시스템 내에 진출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성 촬영 감독이 더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성 드라마 감독이 더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성 출연자가 더 많은 주연의 역할을 하는 거는 그럴 때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점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굉장히 심도 있게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정말 너무 잘 들었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그런 예능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찝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혹시 그런 게 있으실까요? 네. 오늘 그래도 주말인데 또 날씨도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같이 얘기하기에는 참 집에서 보기에는 좋은 조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3번째로 대중문화 미디어 가이드 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김일란 감독님께서 으라파파 가지고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서울 곳곳에서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다양한 행사들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 내서 주말에 또 관람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